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증시 중에 나스닥 관련해서 좀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가 최근에 많이 내리고 있어요. 뭐 한 9월 달부터 좀 상승했던 추세가 많이 흔들리면서 뭐 10월 달에 뭐 고점 대비 뭐 많은 폭락을 발생을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20% 정도 폭락을 하고 반등이 또 나왔었는데 직전 이제 거래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면은 일단은 지금 또 최근에 미국 금리가 다시 한번 인상됐었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 경제를 뭐 숫자 노름을 하지 말아라. 뭐 경제 지표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장이 좀 얼어 있는 걸 느껴라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도록 좀 압박을 했는데 어, 어, 연준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또다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식 그 이제 이전에부터 이제 인상될 거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뭐 계속 주가가 좀 빠지다가 이후에 좀 더 많이 빠진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직전 저점까지 근접해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직전 저점을 깰 경우에는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직전 저점을 바로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바로 깨고 이탈할 것 같진 않은 상황인데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비트코인은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차트가 증시는 이제 막 하락을 이제 많은 하락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증시의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냐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뭐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는데 이제 저희 나라 한국 증시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정확하게 좀 빠져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1,400조 정도 되거든요. 1,400조 시장이에요. 1,400조 시장인데 이제 한국 증시가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죠. 뭐 특정 나라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뭐 대충 70조? 70조 정도 되는 시장일 거예요. 그리고 외 알트코인 전부를 합치면 마찬가지로 한 65조? 6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암호화폐 다 합쳐서 뭐 전체 시장이 뭐 130조에서 한 150조 사이로 알고 있어요. 130조에서 150조. 아마 뭐 2, 3일 동안 많이 상승을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아마 이 근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즈아 붐이 있었을 때 가즈아 붐 이때가 한 900조 됐었어요. 900조에서 1000조 사이. 한국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많이 근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이 140조 지금 현재 한 10분의 1 정도인데 뭐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뭐 코스닥 코스피가 뭐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극히 일부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이게 정말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대세가 된다면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작은 시장일 거예요. 대세가 된다면 저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 다를 거예요. 불확실하죠.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여기서 되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불확실이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져요. 확실할 때 들어가겠다 나는. 뭐 제도권의 자리가 잡고 뭐 암호화폐가 그래 진짜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 확실해지면 들어가겠다. 확실할 때는 당연히 먹을 게 많진 않아요. 예? 불확실에 거는 사람들이 확실에 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겠죠. 불확실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시장이 되게 작거나 아니면 미비하거나 혹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데 개인이 바라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베팅을 하는 거고요. 가능성은 있지만 남도 좀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확실해지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서. 아무튼 갑자기 얘기가 좀 빠져나왔는데요.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죠.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한번 월봉으로 봐볼게요. 좀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예. 그래도 나스닥 차트를 보면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2009년 2009년 정도의 저점을 찍고 거의 10년 동안 올랐어요. 9년 10년. 20일 EMA를 월봉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예, 거치 2012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제 월봉이 처음으로 이제 꼬리가 이제 21선을 훼손을 하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타나서 이제 21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할 걸로 보여요. 사실상 과거에는 과거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대세 상승이 시작된 2012년 이후로 7년 만의 일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음봉은. 이 음봉은. 만약에 시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증시나 부동산에 많이 지금 몰려있는 자금이 암호화폐로 유입이 된다면 아마 시장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렇게 지금 되게 불안해요. 뭐 나스닥도 불안하고 사실상 코스피도 되게 불안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삼성전자 사실은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되게 불안하고 하이닉스도 되게 차트 보면은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데 진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공황이 올 거냐, 세계 경제 공황 상태가 위기가 초래할 거냐라고 많이들 바라보는데 어, 좀 예전에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때 사태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 펀더멘탈 얘기하고 뭐 미국도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데 증시 조금 내린 것 같고 뭐 경제 공황을 얘기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잠재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무역 전쟁인데 사실상 이게 패권 전쟁이죠. 전 세계 패권 전쟁.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중국을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중국이 컸고 중국은 쉽사리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간다면 부득이하게 뭐 예상하지 않았던 뭐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경제 공황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왜 안 올 거냐, 왜 안 올 거라고 보냐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환점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전환점. 2019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될 5G예요. 5G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이제 IoT라든지 IoT,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런 산업 분야들에 꼭 필요한 기반 기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G가. 그래서 5G를 좀 장악하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미국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중국을 많이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 화웨이가 5G 장비를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좀 유력하고도 좀 막강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이 뭐 5G 기반 인프라를 깔았을 때 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중국이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뭐 몇 번 보여줬는데 이런 인프라 시설에 뭐 도청 장치를 장치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뭐 국가 기밀을 좀 유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화웨이 5G 장비를 안 쓴다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 화웨이가 지금 5G 장비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거나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웨이를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업체가 LG U+죠.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택할지 아니면 중국 화웨이를 택할지. 근데 화웨이를 선택하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미국도 좀 압력을 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4차 산업혁명 뭐 기반 인프라가 5G라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5G를 통해서 그들이 아니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금융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세상을 이끄는 선도 세력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변동이 이렇게 심한 게 뭔 놈의 화폐냐 이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뭐 내가 어제 물건을 사는 거랑 오늘 물건을 사는 거랑 어제 물건을 팔았을 때 받는 대금이랑 오늘 물건을 팔았을 때 받는 대금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죠. 과도기적인 단계이기도 하고 이 기술 자체가 실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실험 단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좋다고는 해요.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물론 이제 강하게 믿는 일부 집단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화폐가 사실상 저희 세상을 바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대밖에 없는 거고 사실 과대평가된 것도 맞죠. 예. 예를 들면은 2018년 1월경에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었어요. 예. 이더리움으로 지금 저희가 뭐
편리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뭐 혁신적인 뭐 그게 내놓은 게 있나요? 200조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30조거든요. 예, 삼성전자하고 거의 맞먹는 시가총액인데 이도리움 200조면 물론 삼성전자도 300조였어요. 였다가 이제 한 1년간 많이 하락해서 지금 230조 정도 되는데 대략 뭐 이제 삼성전자랑 이도리움이랑 뭐 비슷한 시가총액을 뭐 가졌던 시기가 있었죠. 이더리움이 아직 뭐 세상에 뭐 보여준 건 없죠.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거품이 쫙 빠져서 이제 이더리움이 막 한 10조까지 떨어졌었죠.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사실상 10조 이하라고 봐야 돼요. 1년 전에 그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랑 지금이랑 지금이 더 많죠. 더 많은데 10조니까 그 한 95% 정도 폭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과거에 인터넷이 한참 발전했던 시기 초창기에 인터넷으로 전자상 거래 이야기를 하면 이거 물론 초반이에요. 초창기 때 인터넷이 막 천리엔 나우누리 막 이런 거 쓰면서 뭐 되게 느릴 때 전자상 거래로 물건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이걸로 뭐 이미지 하나 보여주는데 뭐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뭐 결제를 뭐로 할 거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저희가 이루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기반 예? 기반 환경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제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면 저희가 쓰고 있는 화폐의 어떤 사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예, 그런 기반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현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있나요? 뭐 쓰긴 쓰죠. 쓰긴 쓰는데 잘 안 쓰죠. 근데 10년 전에 카드를 쓰는 사람이 10년 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20년 전이라고 할까요? 15년에서 20년 전? 15년에서 20년 전에 이제 카드 쓰는 사람보다 현금 쓰는 사람이 많았죠. 현금 쓰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일단 이렇게 지금 카드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및 IT 기술 발달 때문이에요. 발달로 현금보다는 당연히 편리한 걸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초연결 사회가 될 거예요. 초연결 사회. 사람 대 사람만 금융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예를 들면 인공지능, IoT 이런 기반 시설 자체가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을 하면 특정 조건이 만족을 하면 뭐 결제를 하거나 어떤 금융적인 뭐 행위를 할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사람 대 그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IoT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뭐 등기부 등본 있고 뭐 법무사 뭐 공인중개사 끼고 뭐 서류 작성해서 돈 거래해서 최종적으로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일례로. 왜냐? 어떻게 바뀌냐?
불편하잖아. 일단 불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나요. 일단 사람 대 사람이 만나요. 뭐 매수자 매도자가 있겠죠. 만나서 뭐 법무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끼고 뭐 여기다 수수료도 엄청나게 수수료도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등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이게 뭐 문제가 돼서 이제 뭐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로 이런 행위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행위가 블록체인에서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후에 어떤 금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록된 기록은 한 번 이게 조건이 만족을 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면 이게 비가역적이라서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물론 해킹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이 기반 시스템의 51%를 장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럼 수수료 싸죠. 편리하죠. 신뢰성 더 높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지금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사실상 많이 없어지겠죠. 이거 뭐 비단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경제 생태계, 문화 생태계, 모든 생태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블록체인화 될 거예요. 왜냐? 초연결 사회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IoT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 거래하는데 이거 어떤 결과를 뭐 등기 거래를 했다고 예를 들면 이 어떤 결과를 블록체인 위에 플랫폼에 기록을 하겠죠. 이게 한번 뭐 조건이 성립이 돼서 기록된 거는 어떤 공격에도 이걸 위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어때요? 사람 대 사람 거래해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죠. 어떤 내용을. 그 내용 서버에 있는 내용 해킹해갖고 데이터 위변조하면 이거 변조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 앞으로 어떤 서로 거래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예? 그런 거 일일이 다 만약에 서버에다 기록한다면 이거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 모든 사물,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이 다 연결돼서 서로 금융 거래를 하는 세상이 열릴 텐데 이 세상이 열려서 어떤 특정 서버에다 기록을 한다? 그럼 이 서버 해킹 당하면 그냥 시스템 사회 경제 생태계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미래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미래의 사회. 5G를 일단 기반 인프라로 하고요. 5G랑 블록체인을 기반 인프라로 해서 이 위에 AI 서비스가 올라갈 거예요. IoT, 자율주행. 5G는 어떤 전송 수단을 위한 효과적인 전송 속도랑 전송 안정성을 보장을 할 거고요. 이들 간의 서비스기.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될 거예요. 블록체인. 100%예요, 100% 이건. 이거 암호화폐랑 상관없이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 100%예요. 지금처럼 그 유선 인터넷을 뭐 많이 사용하는 뭐 유선 인터넷이나 뭐 4G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서버 시스템들이. 그러면은 지금 뭐 데이터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특정 시스템의 뭐 시스템이나 뭐 어떤 회사의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 인프라에 저장이 되는데 이 생태계가 100% 이렇게 바뀔 거예요. 5G 데이터 담는 그릇은 블록체인. 투명하고 해킹 불가능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대세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살아남는 플랫폼이나 어떤 것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강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 레저. 하이퍼 레저는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되는데, 전 이거 두 개는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가장 데이터를 투명하게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뭐 금융 관련해서 뭐 R3 코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뭐 모여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쓸 수가 있는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담는 그릇,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의 플랫폼 중에 가장 유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고, 가장 유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라는 거. 길면 길어도 5년 안에 승부 날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뭐 이게 뭐 100% 맞다 틀리다라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뭐, 뭐 경제 공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 때문에라도 뭐 세계 경제 공황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지금 유동성이 많이 빠지고 있는 뭐 증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고 하면 경제 공황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큰 판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증시가 빠지는데 경제 공황이 올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왜 않을 것 같냐?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뭐 지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금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이걸 선도해 나가거나 이거를 주무를 수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까지 시장을 망가뜨리면 앞으로 닥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 발달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증시나 부동산이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고. 아까 뭐 삼성전자 잠깐 얘기해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50일 EMA, 20일로 볼까요? 사실 제가 20일하고 그 50일 EMA를 암호화폐에서도 많이 보는데, 대세 상승할 때는 여기서 골든크로스 발생했잖아요. 27,000원. 쭉 이렇게 보통 20일 EMA나 50일 EMA를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20일 EMA를 여기서 이제 한번 훼손을 했죠. 근데 이후에 바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줘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때 11월 27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제 몸통 자체가 뭐 20일 EMA를 완전히 훼손하진 않았어요. 이때보다 오히려 더 적은 부분만 이제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양봉이 약하게 뜨고 바로 이제 올라타지 못하고 그 20일 EMA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추세 매매 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 밑에서 사신 분은 여기서 익절하시고 시장 관망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는 이제 50일 EMA까지 훼손을 하죠. 훼손하고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와요. 보통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런 의미가 있는 EMA를 훼손할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또 많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흘렀죠. 흐르다가 이제 20일 EMA가 50일 EMA 이제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서 이제 쭉 빠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전망이 좋다고 봐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가게 되는데 5G랑 블록체인 기술이 인프라가 될 거다. 될 건데 그럼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는 이제 AI, 제가 말하는 AI 서비스, AI 하려면 반도체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자율주행차 컴퓨터에 약 50배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율주행차에. 근데 삼성전자는 물론 지금 자율주행 차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 시장이 포화 상태다. 뭐 중국의 뭐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뭐 삼성전자의 미래를 많이 위협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위협이 될 수가 있죠. 뭐 삼성전자가 뭐 1년에 뭐 R&D에 뭐 20조 30조 투자한다고 하면 뭐 중국 정부에서 뭐 반도체 관련 기술에 120조씩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돈으로 뭐 돈이랑 뭐 인구수 많은 뭐 걸로 밀어붙이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것도 뭐 쉽지가 않을 거고, 뭐 쉽냐 안 쉽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앞으로는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거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수요가 있을 거고, 지금 있는 거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지금 AI 수요랑 자율주행차의 뭐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얼마나 늘 거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이 뭐 반도체를 만들고 뭐 삼성전자가 만들고 뭐 삼성전자 기술력을 중국이 따라잡으면 삼성전자 망한다 이러는데, 그뭐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삼성전자 그럼 바본가요? 삼성전자 바보 아니죠. 중국이 개발해서 따라 붙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만큼 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EUV를 통해서 EUV EUV를 사용해서 7나노 공정을 성공을 했어요. 세계 최초거든요. 세계에서 최초. 그 기존에 이제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AP 수주를 맡았던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불화르곤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7나노 공정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7나노는 안 됐었고 아마 8나노 기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EUV 7나노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불화르곤 7나노라는 게 이 7나노가 한계예요, 거의. 불화르곤 공법을 통해서는 7나노 이하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삼성전자는 불화르곤 7나노를 개발 안 하고 EUV 7나노로 간 이유가, EUV는 5나노, 3나노까지 바로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1위였는데 삼성전자가 기술 거의 극복하고 이미 앞서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1위 대만 기업 TSMC도 쉽지가 않은데, 중국에 뭐 이제 막 반도체 시장 따라붙는 애들이 뭐 삼성전자 쉽게 잡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그간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많이 쌓았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38,650원인데 개인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29,000원까지 내려온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전자가 한 이 정도 29,000원. 29,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사실상 직전에 가장 이해관계가 또 많았던 박스권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세가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도 약 78.6%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뭐 지금 여기 막 여러 데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뭐 5만 원 이상에서 뭐 저희 나라 개미들이 사들인 게 9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그러니까 이 위에서 다 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절을 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근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들고 가면 돼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앞으로 한
5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다. 올라가겠죠. 이게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얘만 망하겠어요? 뭐 다른 거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를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실은 뭐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더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78.6%에서 만약에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엄청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78.6에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 수준까지 분할 매수하는 거죠.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더 떨어져도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나중에는 엄청난 좋은 자리로 판단이 되니까. 삼성전자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저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지금 암호화폐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게 암호화폐 뭐 채굴기에 뭐 반도체 관련해 갖고 많이 그때 엔비디아랑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 많이 오르고 지금 뭐 채굴기 똥값 됐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삼성전자에 영향은 있겠죠. 하이닉스 한번 차트 볼까요? 하이닉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뭐 비슷하죠. 2016년에서부터 뭐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되게 주식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물론 이제 다 지나고 난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자기가 일관된 매매 기법이 있으면 나는 뭐 EMA 매매한다 그러면은 이 하방 22 주봉으로 22 EMA 상향 돌파하면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골든 크로스까지 나면 예,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난 골든 크로스 주봉으로 골든 크로스 매매했다. 그러면 데드 크로스 날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훼손했다고 해도 들고 있어요. 왜? 난 여기 골든 크로스 매매했으니까 데드 크로스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여기서 이제 50일 EMA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 떴으면 아 내가 왜 여기 95,000원에서 못 팔았지? 아 이제 팔라니까 75,000원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리끝에서 팔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 이 추세를 못 먹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조금이라도 폭락을 해서 약간 이게 고점인 느낌이 나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데서. 물론 결과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온 게 데드크로스 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눌렸다가 이게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완전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이탈되는 게 확정됐을 때 빠져나온다 하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지금 아예 보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락의 초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미들이 저도 역시 투자가 되게 어렵고 손실도 많이 보고 수익도 날 때도 있지만 저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많은 개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작은 소파동 있잖아요. 소파동에 너무 연연해요. 막 이렇게 흔들리면 마음이 막 맨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거 조마조마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내리면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오르면 돈을 따는 거지. 맨날 딸 생각만 하니까 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과거 차트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100% 과거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른 차트 한번 보고 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 포스코 좋죠. 포스코. 자 주봉 제가 주봉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뭐 짧은 사이클보다 저는 주봉 정도로 보는 게 좋더라고요.
자, 한번 아까 관점으로 볼까요? 이거 역시 이건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지수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볼까요? 두 개 띄우고 하나는 20일 빨간색, 하나는 50일 볼까요? 볼게요. 뭐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중간 정도. 난 2012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다. 근데 포스코라는 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점. 이 시점에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을 보게 됐는데 50일 EMA 이제 하단에 존재하죠. 하단에 존재하니까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를 보는 거죠. 올라탔어요. 근데 뭐 주봉 관점으로 50일 EMA를 넘지 못하니까 계속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 투자를 하지 않고. 예. 떨어지고 또 50일 EMA 걸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여기 올라탔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50일 EMA랑 그리고 20일 EMA, 20일 EMA가 50일 EMA 상향 돌파하면서 심지어 이제 50일 EMA로 올라탔어요. 이 시점에. 예?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하향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나는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매를 한다. 혹은 EMA가 중요한 EMA를 하향 이탈하면 매도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했지만 여기에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다시 관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입 시그널이 나오는지. 이해되죠? 그리고 다시 볼게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제 손절이 나갔어요. 아, 가슴이 아프죠. 손절이 나가서. 또 지켜봐요. 근데 20일 EMA랑 50일 EMA를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상향 돌파하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올라타요. 그럼 저는 이때 매수를 해요. 되게 긴 시간이에요, 사실. 3년, 4년 주식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먹고 뭐 1개월 만에 2배를 벌겠다 이렇게 덤비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보다가 이거 괜찮네 상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아까 20일 EMA나 50일 EMA 골든 크로스 그리고 하향 뭐 그게 이제 그 차트가 그 캔들이 하방에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추세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추세 가져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까 한번 손절이 났죠. 몇 프로 손절 났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천만 원을 이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손절이 나갔어요. 15%. 15%약 대략 15% 정도 나갔으면 150만 원 이때 날린 거예요. 천만 원 나가서 속쓰리죠. 속쓰리죠. 근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가정을 안 하고 투자를 하면 안 돼. 내가 돈을 잃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히 돈을 잃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돈을 맨날 따겠어요.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내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거래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지만 지켜보면 돼요. 여기서 매수를 했죠. 골든크로스 나서 한 요 정도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이후에는 20일이나 50일 EMA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훼손을 하기 시작하고 데드크로스가 최종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 생각하지 않고 매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 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40만 원에 못 팔았으니까 좀만 들고 있으면 40만 원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매매의 감정적인 그 자기 감정을 개입을 시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비록 40에는 못 팔았지만 37만 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약간 하방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53%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까 15%의 돈은 잃었지만 다시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했더니
20%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또 관망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까지.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 뭐 1시간 캔들 틀어놓고 막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다 부여하면서 자기가 진입을 해요. 그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 상황에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버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여기 이만큼 떨어지는 거 이만큼 오르는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족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시간 취미 생활 없이 그리고 자기 발전 없이 이거에 매달리는데 결국에는 돈에 매달린다고 돈이 벌리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게 이게 뭐 암호화폐든 아니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수익이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잔꾀를 부리지 마요. 잔꾀 먹히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럼 다 부자 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1시간 봉 틀어놓고 차트 공부 좀 하고 경제 공부 좀 하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되겠죠.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랑 수익률 시합을 하면 원숭이가 이긴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전문가? 그리고 막 리딩방에서 막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주식 리딩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이 돈 받고 리딩하지 않고 자기 혼자 투자하면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왜 이런 돈을 받고 그 중요 100%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을 남들한테 알려줄까요?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리딩방 300만 원 내면 고수익 보장한다고. 절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차라리 내 손으로 해서 돈 잃어요. 내 머리 내 손으로 해서. 남손 남머리 빌려갖고 돈 잃지 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탓하지 말고 사기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려면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갑자기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이해관계가 많았던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온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종합직 주가지수 1500선 있거든요. 종합직 주가지수 1500.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매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500까지 오진 않겠죠. 오면은 뭐 코스피 상위에 있는 50이나 100이 안에 있는 재무제표나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뭐 기본 분석 차트 분석을 좀 해서 괜찮은 기업들은 그때 좀 들고 가려고 해서 길게 보려고 하거든요. 1500선이 오면 되게 공포감이 엄청 나겠죠. 근데 위기는 기회라고 누군가에게는 이 시장이 오면 엄청난 기회일 거예요. 제가 일례로 부동산 얘기 한번 해드리면 빚이 없고 집을 몇 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현금 자산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값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부동산 시장 지금 집값이 약간씩 빠지기 있는데 집 몇 채 있는데 걱정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난 더 좋지 더 좋지 이러더라고요. 더 좋지 왜 좋나 싶었어요. 집이 서울에 몇 채가 있어요. 빚 없이 있으니까 뭐 부담은 없겠죠. 근데 이제 자기 집 서울에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더 좋대요. 왜? 자기는 빚도 없고 이 집 팔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잖아요.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자기는 이 현금으로 집을 사면 된다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이잖아, 뭐 이 집을 팔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부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럼 서울에 집을 한 채나 두 채 더 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 좀 기다려 봐야지.
집값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나 그냥 둘 건데 뭐 이걸로 뭐 매매해서 돈을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어. 근데 뭐 강남 같은데 오히려 집이 떨어져서 싸게 나오면 나도 이 기회에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분은 뭐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는데. 그 주식시장 똑같아요. 이렇게 뭐 한 이 정도 오면은 누군가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돈 벌 수 있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 시장은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경제 위기 온다. 뭐 코스피 가격 뚝뚝 떨어져서 이제 어떡하냐 망했다. 한강 가야 된다. 뭐 암호화폐 가격이 뭐 95% 폭락을 했다. 근데 되게 사실 힘들긴 해요. 95% 폭락한 뭐 계좌를 보고 있으면은 뭐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 들어와서 그 시장이 폭락을 하면 못 버티고 나가요. 에이, 똥 밟았다. 사기당했다. 근데 시장은 언제나 이 시장이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면 극복해내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세월을 버티고 인내하는 게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못 버티고 나가고 다시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면 이때 샀다 이때 뭐 팔았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매번 돈을 잃는 거예요. 힘든 걸 겪기 싫는 거예요. 힘든 걸.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항상 되게 쉽게 벌을 수 있는 기회에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 가면 안 팔죠.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옛날에 여기였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에이, 팔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면. 그리고, 이 시장 사기네. 그리고 끝나죠. 맨날. 갑자기 뭐 얘기가 오늘은 막 여기저기로 막 흘러가서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냥 녹화하고 있어요. 상황이 다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뭐 안 좋다고 하더라고. 음마 아파트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최근에 얼마까지 봤는지 몰라서 음마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까요? 17억? 이게 20억이 넘은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예전에 한 4년 전? 제가 한 11억에 본 것 같아요. 음마 아파트 가격을. 지금은 17억이네요. 그러니까 뭐 11억에 산 사람이 뭐 폭락해도 상관없겠죠. 11억에 샀는데 뭐 이게 다시 11억 되면은 본전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팔 생각이 없어. 왜? 나는 대출이 없으니까. 혹은 나는 뭐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지금 뭐 17억이면은 재개발만 되면 이게 17억 싼 거죠. 어지간한데 뭐 20억 다 넘습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 20억 훌쩍 넘는 데도 많은데 뭐 대치동에 완전 노른자 위에 자리한 음마 아파트 4,400세대 재개발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층수가 더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 17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일반적인 사람 서민은 아니니까 많이 내렸는지 올랐는지는 모르겠네요. 최근에 뭐 2억 정도 뭐 낮게 매물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뭐 나스닥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그간 상승을 했던 그런 상승 패턴을 깬 건 맞아요. 지금 아직도 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간 조금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금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금 조정 주고 올라가고 이랬던 반복적인 패턴에서 지금은 그 패턴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 기술적 관점에서 뭐 직전 저점, 고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고점 돌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점은 오르고 고점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이게 상승적인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갔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봉 관점으로도 지금 다우지수도 저점을 이탈했어요. 직전 저점을. 전형적인 여기가 이제 쌍봉 형태를 이루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저 개인적으로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월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좀 낙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로도 이제 RSI가 이제 과매도 상태로 들어가서 사실 다우 지수가 그 RSI가 이제 과매도 상태에 진입을 하면 대부분 급격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급격한 반등이 얼마나 일어나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상당히 좀 좋진 않네요 상황이.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돈을 많이 계속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런 시장에 계속 돈 벌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나는 오늘 10%라도 먹어야지. 마음이 계속 쫓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을 벌려고 계속 들이대니까. 이 시장에서 뭐 돈 벌기가 쉬워요? 주식으로? 잃는 거죠. 뭐 공매도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공매도 하는 거 개인이 쉽지도 않고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반등 먹으려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조건은 있겠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우 지수로 나는 뭐 단타로 뭐 매매를 하겠다. 그럼 일봉으로 보면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잠시만 일봉으로 보면은 그냥 진짜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이 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거래를 시작했을 때 이 꼬리를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는 혹은 꼬리보다 살짝 밑에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단타 관점으로. 이게 지금 낙폭이 많아서 기술적 반등이 전 나올 것 같거든요. 손실 한 2, 3%볼 각오로 들어가면 10% 이상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일봉으로 봐도 뭐 상당히 좋진 않네요.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급격한 하락 이후에 이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요거 먹자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손실 되게 짧게 잡아야 되겠죠. 예, 뭐 오늘은 뭐 이런 거 말해보고 싶어서 그냥 방송 녹화를 해봤어요. 뭐 그냥 나스닥이나 다우나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우리한테 맞이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거고 중요한 인프라 기술이나 어떤 산업들이 유망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암호화폐가 우리 시장 경제 문화 그리고 이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 때 어떤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지 뭐 소소하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